370년의 어느 차가운 새벽, 볼가강 동쪽의 지평선은 평소와 다른 기운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가 뜨는 서광이 아니라 대지를 뒤덮은 거대한 먼 지구름이 햇빛을 가려 만들어낸 기괴한 황혼이었으나 서쪽의 알란족과 고트족은 그 불길한 징조가 자신들의 세계를 영원히 끝낼 조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땅을 울리는 소리는 천둥보다 무거웠고 수만 마리의 말발굽이 내는 진동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깨어나 대지를 짓밟는 듯 했습니다. 그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전사들은 로마인들이나 게르만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눈매,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 그리고 어릴 적부터 말 위에서 생활하여 굽어버린 다리는 그들을 인간이라기보다 말과 한몸이 된 반인반마의 괴물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흉노 혹은 유럽에서 훈족이라 불리게 될 이들은 동방의 거대한 제국, 한나라와의 100년 전쟁에서 패배하고 서쪽으로 흘러온 북흉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초원을 가로질러 마침내 유럽의 관문인 볼가강에 도달했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던 알란족을 단 일주일 만에 초토화하며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동양의 흉노가 서양의 훈족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기원전 3세기경 중국 북방에서 묵특 선우에 의해 통일된 흉노는 한나라를 굴복시킬 만큼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의 끈질긴 반격과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기원 후 1세기경 흉노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흉노는 한나라에 투항하여 동화되었으나 끝까지 저항하던 북흉노는 서기 91년 한나라와 선비족 연합군에 패배한 뒤 서쪽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 초원을 지나며 현지의 여러 민족과 혼혈을 이루고 문화를 흡수했으나 말 위에서의 기동력과 활 쏘는 전술만큼은 보존했습니다. 서양의 역사가들은 이 정체불명의 집단을 훈언이라 기록했는데 이는 흉노의 중국식 발음인 흉 혹은 훙이 서구 언어체계로 전이되면서 고착된 명칭입니다. 훈족이 왜 정든 초원을 떠나 서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생존의 법칙이 얽혀 있습니다. 2세기에서 4세기 사이 유라시아 초원 지대에는 극심한 가뭄과 한랭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축을 먹일 풀이 사라지자 흉노의 후예들은 더 살기 좋은 목초지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선비족과 유연 등 신흥 유목 세력의 압박도 이들을 유럽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생존을 건 이들의 절박한 서진은 곧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었습니다. 볼가강을 건너온 이들은 일종의 기갑부대와 같았습니다. 로마와 게르만이 자랑하던 보병 위주의 전술은 훈족의 복합군과 압도적인 기동력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훈족은 나무와 동물의 뿔, 힘줄을 겹겹이 붙여 만든 작고 강력한 복합궁을 휘둘렀는데 이 활의 사거리는 300m에 달해 로마 보병의 창이나 게르만 전사의 도끼가 닿기도 전에 적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알란족을 무너뜨린 훈족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흑해 북방의 지배자이자 게르만족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던 동고트족이었습니다. 11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설적인 지도력으로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던 에르마나리크 왕은 이 낯선 악마들의 등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하루에 20km를 이동하며 지칠 때 훈족은 말 위에서 먹고 자며 하루에 100km를 주파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처럼 나타나 화살비를 뿌리고 적이 반격하려 다가오면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적을 향해 말 위에서 몸을 뒤로 돌려 화살을 쏘는 파르티안 샷을 날리며 추격자들의 전의를 꺾어 놓았습니다. 에르마나리크 왕은 이길 수 없는 적의 존재 앞에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찬란했던 고트족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공포의 물결은 도미노처럼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훈족에게 밀려난 수십만의 고트족 난민들은 살기 위해 로마 제국의 국경인 도나우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376년 여름, 강변에 모여든 20만 명의 고트족은 강 건너 로마의 평화로운 땅을 바라보며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발렌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군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이들을 받아들여 군단병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제국의 비극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굶주린 고트족을 환대하는 대신 그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식량을 미끼로 고트족의 아이들을 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개고기 한 마리와 아이 한 명을 맞바꾸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굴욕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고트족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고 378년 아드리아노플 벌판에서 발렌스 황제가 직접 이끄는 로마 정예군과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로마의 참패였습니다. 로마 군단의 상징인 중장보병은 고트족 기병의 돌격 앞에 무력하게 짓밟혔고 황제 발렌스는 전사하여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자존심이 야만족의 칼날 아래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던 진짜 주인공인 훈족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볼가강 서쪽의 초원을 점령하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그곳을 자신들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훈족에게 로마의 화려한 도시는 큰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들이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광활한 초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원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서구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훈족의 위협을 피해 라인강과 도나우강 북쪽에 살던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 로마의 영토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달족, 스웨비족, 부르군트족, 프랑크족 등 역사 속에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모든 부족이 훈족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떠밀려 로마 안으로 밀려든 것입니다. 로마는 더 이상 이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하거나 로마 영토 안에 정착할 권리를 주는 포이데라티 협정을 맺어 겨우 파국을 늦출 뿐이었습니다. 434년 드디어 훈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잔혹한 지도자인 아틸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훈족의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를 신의 채찍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인류의 죄를 벌하기 위해 보낸 재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틸라는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국지의 조조처럼 냉철한 지략을 가졌고 항우처럼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을 교묘히 이용하며 양측에서 막대한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특히 아틸라는 자신이 군신의 칼을 발견했다고 선포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초원의 한 목동이 우연히 발견해 바친 낡은 칼을 고대 전설 속 전쟁의 신이 쓰던 보검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이 심리전은 로마인들에게 아틸라는 신이 선택한 파괴자라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틸라의 야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동로마 황제를 협박하여 매년 수천 파운드의 금을 뜯어냈고 황금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김없이 국경을 넘어 도성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동로마의 사절로 아틸라의 캠프를 방문했던 프리스쿠스는 기록하기를 아틸라는 화려한 연회장에서도 홀로 나무 그릇에 담긴 소박한 고기를 먹으며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앙광을 뿜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으나 한번 결심하면 대륙의 끝까지 군대를 몰아붙이는 집요함을 가졌습니다. 그의 천막 안에는 수많은 게르만 부족의 왕들이 마치 신하처럼 엎드려 명령을 기다렸으니 당시 유럽에서 아틸라의 권위는 로마 황제를 상등했습니다. 451년 아틸라는 서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의 여동생 호노리아가 보낸 반지를 구실로 삼아 제국의 절반을 지참금으로 요구하며 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수십만의 훈족 기병이 라인강을 건너 불을 뿜자 서로마는 멸망의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때 로마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명장 아이티우스가 등장합니다.
아이티우스는 어린 시절 훈족의 인질로 살며 그들의 전술을 몸소 익힌 자였습니다. 그는 훈족을 잡으려면 야만족의 힘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지략으로 어제의 적이었던 서고트 왕 테오도리쿠스와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조와 손권이 유비와 손잡고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막아선 것과 같은 극적인 연합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카탈라오눔 평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장은 양측 군대의 함성으로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아틸라는 중군에 자신의 최정예 훈족 기병을 배치하고 좌우익에 동고트족 등 속국 군대를 세웠습니다. 반면 아이티우스는 중앙에 전투력이 약한 알란족을 배치해 훈족의 돌격을 유인하고 강력한 로마 군단과 서고트 기병을 양날개에 배치하는 포위 선멸의 진을 짰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훈족의 화살비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중앙의 알란족이 무너지며 아틸라의 승리가 눈앞에 보인 순간 아이티우스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양 날개에서 매복해 있던 로마와 서고트의 중장 기병이 훈족의 측면을 쇠망치처럼 때렸습니다. 서고트 왕 테오도리쿠스는 난전 중에 말에서 떨어져 전사했으나 그의 아들 토리스문드가 피 묻은 칼을 휘두르며 훈족의 심장부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아틸라는 생전 처음으로 후퇴를 명령했고 자신의 보물과 수레를 쌓아 만든 임시 요새 안에서 불길 속의 자결을 준비할 만큼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아틸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그는 전열을 가다듬어 이탈리아 본토로 쇄도했습니다. 로마의 북방 관문인 아큄레이아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그의 말발굽은 이제 로마시를 향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서로마 정부는 무력 대신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아틸라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평화를 간청했습니다. 전설은 성인의 기적이라 말하지만 실제 아틸라를 멈춘 것은 제국 내부에 퍼진 역병과 보급의 한계였습니다. 아틸라는 로마를 약탈한 알라리크가 직후에 죽었다는 불길한 예언을 의식한 듯 거액의 곡물과 호노리아의 권리를 약속받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멸망 전 누린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진실은 명확합니다. 훈족의 서지는 로마 멸망의 직접적인 트리거였습니다. 훈족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초원을 휘저음으로써 그동안 로마의 방어선 밖에서 균형을 유지하던 게르만족들이 생존을 위해 제국 내부로 폭발하듯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는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있었지만 훈족이 가한 외부적 타격이 없었다면 수백 년은 더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훈족은 로마의 경제적 기반인 속주들을 파괴했고 군사력을 소진시켰으며 최종적으로는 야만족 용병들에게 제국의 명주를 맡기게 함으로써 서로마의 종말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뒤흔들던 훈족도 아틸라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453년 아틸라는 새로운 부인 일디코와의 결혼식 밤에 코피를 쏟으며 의문사했습니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인의 최후치고는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일설에는 그가 독살당했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혈관 파열이라고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죽자마자 훈족의 통제력은 증발했다는 점입니다. 구심점을 잃은 훈족 제국은 아들들의 권력 투쟁으로 단숨에 분열되었고 454년 네다오 전투에서 피집의 부족이었던 게르만족들에게 패배하며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훈족은 사라졌으나 그들이 남긴 영향은 찬란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인종 지도를 다시 그렸고 기사도의 핵심인 등자와 기마 기술을 전파했으며 로마라는 고대 질서를 부수어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를 낳았습니다. 결국 흉노의 서지는 동방의 불길이 서방의 숲을 태워 새로운 싹을 틔운 대사건이었습니다. 아틸라의 칼날이 로마의 심장을 겨눴던 그 긴장감 넘치는 시대는 사라졌으나 오늘날의 유럽 국가들은 모두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태어난 후예들입니다. 흉노가 서쪽으로는 로마를 쓰러뜨리고 동쪽으로는 고구려의 기상이 되었듯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요동치게 한 거대한 역사의 파동이었습니다.
로마의 폐허 위에 세워진 현대 문명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초원을 달리던 훈족의 말발굽 소리가 낮은 공명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름 없이 사라졌으나 그들이 무너뜨린 성벽 위에 오늘날의 서구 문명이 건설되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흉노의 기마병들이 도나우강을 건너던 그 순간 이미 팍스 로마나의 태양은 지고 있었으며 아틸라의 외침은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알리는 고고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사시를 통해 한 시대의 몰락이 다른 시대의 탄생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목도합니다. 훈족, 그들은 파괴자였으나 동시에 유럽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창조적 혼돈의 주역이었습니다.